1990년 초겨울, 경남 고성군 마안면 야산자락에서 포클레인 삼날이 이상한 저항에 걸렸습니다. 인부가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을 때 얼어붙은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작은 운동화 세 켤레였지요. 나란히, 너무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을 뒤흔들었던 기억이 인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987년 여름, 갓 돌을 넘긴 산의 새 쌍둥이가 단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당시 경찰은 부모의 야반 도주 가능성을 거론하다 조용히 수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곁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빛바랜 보자기에 고이 쌓인 돌반지 3개. 새 쌍둥이의 첫 돌상에서 친할머니가 손수 끼워줬다고 온 마을이 기억하는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고성 새쌍둥이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7년) 경남 고성군 마안면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늦여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내륙 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이 고장은 논두렁과 야산이 번갈아 이어지는 조용한 농촌마을이었지요.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방툭한짜리 흙벽집들이 좁은 굴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저녁이면 아궁이 연기가 낮게 깔려 마을 전체가 뿌옇게 잠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 동쪽 끝 돌담집에 박승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며느리였지요. 순분 씨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20살의 중매로 이 집에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친정부모는 그녀가 18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고, 오빠 하나 있었지만 부산으로 내려간 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고성에 아는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고립이 훗날 이 사건의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봄, 순분 씨에게 눈부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셋을 한꺼번에 낳은 것이었지요. 새 쌍둥이 출산은 이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이장이 직접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고, 이웃 아낙네들이 미역과 쌀을 들고 줄을 이었지요. 아이들의 이름은 큰아이부터 박진수, 박진호, 박진석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친할머니 오말순 씨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오말순 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어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누구도 그 앞에서 쉽게 말을 얹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섭다는 말 대신 을에 뚝심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순분 씨만큼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며느리를 향할 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납처럼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지요. 새 쌍둥이가 태어난 뒤 순분 씨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 셋에게 젖을 먹이고, 밭일을 나갔다가 낮에 돌아와 다시 기저귀를 갈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의 밥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남편 박덕칠 씨는 통영 쪽 건설 현장을 떠돌며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렀지요. 순분 씨는 그 고단한 나날을 아이들 셋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버텼습니다. 진수, 진호, 진석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던 날, 순군 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고 훗날 이웃 주민 최감래 씨가 수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새 아이는 막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둘담 사이로 손을 뻗으며 웃는 얼굴이 너무도 닮아 마을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셋이서 하나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그 여름이 다 가기 전 새 아이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겉에서 보면 박 씨 집안은 경사가 겹친 집이었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가 있고 마을에서 인망 높은 시어머니가 있었지요. 그러나 돌담 안쪽의 공기는 바깥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그 집 마루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순 씨는 아이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문제는 그 애정이 며느리를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지요. 할머니는 순분 씨가 아이를 안는 방식부터 젖을 먹이는 자세까지 사사건건 끼어들었습니다. 순분 씨가 진수를 세워 투림을 시키면 그러면 안 된다며 아이를 빼앗았고, 진호가 밤새 울면 네가 잘못 먹인 탓이라고 했지요. 이웃 주민 최감예 씨는 나중에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순분이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 유모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셋 다 자기 자식처럼 키웠지요. 남편 박덕칠 씨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통영과 거제를 오가며 막노동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2일쯤 쉬다 다시 떠났지요. 순분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말을 꺼내면 덕칠 씨는 어머니도 다 아이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순분 씨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새쌍둥이의 첫돌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오말순 씨는 며느리 몰래 아이들 명의로 된 서류 한 장을 덕칠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을 어깃밭 2,000평을 새 아이 앞으로 등기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표면적으론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서류에는 순분 씨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훗날 날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이 사실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갖는 지분을 처음부터 없애두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지요. 순분 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아이들 데리고 어딜 나가려 하면 반드시 자신이 따라 나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나가라고 했다는 것만 느꼈지요. 나들이 한번 자유롭게 못하는 25살 여자가 좁은 돌담집 안에서 아이 셋을 안고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8월의 어느 밤, 순분 씨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고 정류장 근처 구멍가게 주인 하 씨가 기억했지요. 버스는 왔고 순분 씨는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새 아이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1987년 8월 14일 저녁, 마암면 일대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낮 동안 35도를 웃돌던 더위가 해가 져도 가시지 않았고 논두렁 사이에서 개구리 울음이 쉼없이 이어지던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 저녁을 먹고 마루에 부채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씨 집 돌담 안에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순분 씨가 집을 나선 것을 마을 주민 2~3명이 목격했습니다. 보따리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누군가 말을 붙이려 해도 대답 없이 걸음을 재촉했지요. 정류장에서 고성읍 방면 버스를 탔다는 것이 구멍가게 주인 하 씨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분 씨의 보따리는 작았습니다. 기저귀 한 장 들어갈까 말까한 크기였지요. 아이 셋을 데리고 떠나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는 그 시각 여전히 집안에 있었습니다. 오말순 씨는 며느리가 나간 뒤 대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이웃 최감래 씨는 그날 밤 평소와 다른 것을 하나 기억했지요. 저녁 9시가 넘어 박씨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밤에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은 이 마을에서 흔치 않았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군고구마라도 굽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했지요. 하지만 연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밤 11시쯤에는 마을 어귀 쪽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이웃집 아들 정상구 씨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루고 마루에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덜덜거리는 낡은 시동 소리였고 방향은 마을 뒤쪽 야산 쪽으로 빠지는 좁은 흙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경운기나 소형 트럭만 겨우 지날 수 있는 비포장 농로였지요. 한밤중에 그 길을 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낀 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였습니다. 새 쌍둥이가 들어선 뒤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최감래 씨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오말순 씨는 창문 너머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라고 묻자 어미가 데려갔다고 짧게 대답했지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최 씨는 그 눈빛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슬프지도 놀랍지도 않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고요. 새 아이의 마지막 목격 시각은 8월 14일 오후 5시. 순군 씨가 셋을 나란히 마루에 앉혀놓고 수박을 잘라주던 장면이었습니다. 진수가 수박씨를 뱉으려다 그냥 삼켜버려 셋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고. 그 장면을 담 너머로 본 최감래 씨가 수십 년 뒤 눈물을 글썽이며 수사관에게 말했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16일 오전, 마안면 주민 3명이 고성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새 쌍둥이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지요. 최감래 씨와 구멍가게 주인 하 씨, 그리고 정상구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한여름밤의 아궁이 연기, 야산 쪽으로 향한 트럭 소리, 아이 울음이 사라진 아침을. 그러나 당직 경찰관은 조서를 받아 적으면서 도시선이 창밖을 향해 있었다고 하 씨는 기억했지요. 담당 경찰관은 박 씨 집을 방문해 오말순 씨를 면담했습니다. 오말순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나갔다. 평소에도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어딜 갔는지는 모른다. 세 문장이 전부였지요. 경찰관이 며느리 친정 연락처를 물었을 때 오말순 씨는 친정이 없는 여자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연락이 끊겼다고요. 확인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덕칠 씨는 그날도 통영 현장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어머니 말이 맞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가 내린 초기 결론은 아내의 가출로 인한 세 쌍둥이 동반 이탈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A4 용지 2장짜리 서류에는 피해 신고 없음, 가출 의심, 추가 수사 필요성 낮음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담당 경찰관의 서명 아래 결재란에는 계장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쌍둥이의 나이, 도를 간 넘긴 14개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오말순 씨는 혼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웃 최감래 씨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꽃무늬 베네 쪼구리, 하늘색 내복, 그리고 손바닥만한 양말 3켤레. 아이들 것이 분명한 옷들이었지요. 최 씨가 뭘 태우냐고 물었을 때 오말순 씨는 눈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미 간 곳으로 붙여주는 거라고요. 닷새째 되는 날 오전에는 박덕칠 씨가 집 앞 공터에서 트럭 한 대를 세차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 옆에 차를 세우고 2시간 넘게 차 안팎을 닦아냈지요. 그 트럭은 박 씨 집안 친척 소유로 평소엔 농로에 세워두던 낡은 기아 봉고였습니다. 정상구 씨가 한밤중에 들었던 덜덜거리는 시동 소리의 주인이 바로 그 봉고였다는 것은 23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졌지요. 당시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다시 경찰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말순 씨가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젊은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마을 안에 퍼지면서 동정 여론이 흐려진 것도 있었지요. 세 쌍둥이를 두고 도망간 나쁜 어미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가장 먼저, 가장 자주 한 사람이 오말순 씨였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1987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마안면 돌담집에는 오말순 씨와 박덕칠 씨 단둘만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한두 달은 새 쌍둥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말순 씨가 화제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 욕으로 말꼬리를 돌리는 바람에 점차 입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란 결국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의 버전으로 굳어지게 마련이지요. 새 쌍둥이를 두고 야반도주한 나쁜 어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정설이 되어갔습니다. 박덕칠 씨는 이듬해 봄 통영에서 만난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오말순 씨가 직접 중매를 섰지요. 새 며느리는 순분 씨보다 3살 어렸고 친정이 통영에 있었으며 부모 형제가 모두 건재했습니다.
오말순 씨가 첫 만남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고 중매를 선 친척이 나중에 말했지요. 친정이 있는 여자인지를요. 그 말의 의미를 친척은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덕칠 씨는 재혼 후 삶이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가 몸담은 현장도 규모가 커졌고 1995년 무렵엔 소규모 건설 하청업체를 직접 차렸지요. 직원 67명짜리 작은 회사였지만 마흔면 출신으로는 드문 사업가였습니다.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얻었고 고성읍에 2층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 씨네 잘 된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지요. 오말순 씨는 그 2층 양옥집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흔면 돌담집을 지키겠다고 했지요. 자식이 성화를 부려도 이 집을 못 떠난다고 했고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스러운 노인의 고향 사랑이라고 봤지요. 그러나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말순 씨가 그 돌담집과 뒤편 야산자락을 단 하루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순분 씨의 행방은 20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다는 오빠를 찾아 형사가 수소문했지만 오빠 역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였고 연락처가 없었지요. 순분 씨 본인의 주민등록 기록에는 1987년 8월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취업도, 이사도, 의료보험 사용 기록도 없었지요.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 할 20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여자의 일이었으니까요. 세 쌍둥이 진수, 진호, 진석이가 살아 있었다면 1990년대 말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1909대 초엔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것이고 1909대 중반엔 수능을 봤을 것이지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 셋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최감래 씨는 혼자 눈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서요. 마을에서 그 이름 세 개를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진수, 진호, 진석이. 수박씨를 삼키고 깔깔대던 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마흔면 주민들 사이에서 오말순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뒤편 야산자락을 다녀온다는 것이었지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어김없이 장화를 신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20분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때로는 소금 한 줌을 종이에 싸서 들고 가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산신령 모시는 노인네의 일과라고 여겼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달랐습니다. 오말순 씨가 다녀오는 야산 자락에는 별다른 당집도, 바위도, 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풀이 우거진 비탈면이었지요. 그런데 오말순 씨가 드나드는 그 좁은 구역만큼은 언제나 풀이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무릎까지 잡초가 자라도 그 자리만큼은 땅이 드러나 있었지요. 누군가 한결같이 돌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웃 주민 정상구 씨는 한 번은 멀찍이 서 오말순 씨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을 깨울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요. 밤이 되면 또 달라졌습니다. 오말순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친척 여자는 명절에 오말순 씨 집에 묵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옆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말소리였는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혼잣말인지 잠꼬대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는 것이었지요. 천천히, 낮게, 리듬처럼 되풀이되는 소리였다고요. 그 친척은 소름이 끼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술도 문제였습니다. 오말순 씨는 원래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1909대 들어서면서 혼자 막걸리를 사다 두고 저녁마다 마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주인이 바뀐 뒤에도 새 주인은 오말순 씨가 일주일에 3일은 막걸리 2병을 사간다고 했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오말순 씨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야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방향만 바라봤지요. 그 모습을 지나치다 본 사람은 누구든 발걸음을 빨리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말을 걸어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1909 초반 아들 덕칠 씨가 어머니를 고성읍 양옥집으로 모시려 했을 때 오말순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소리를 질렀다고 덕칠 씨의 재혼 아내가 나중에 진술했지요.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나 죽기 전엔 아무도 이 마당 못 판다. 재혼 아내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마당을 판다는 표현을 노인이 집수리를 싫어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지요. 오말순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건 1995년 무렵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져 야산 자락까지 걷는 것이 힘겨워졌지요. 그러나 지팡이를 짚고서도 그 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숨이 가빠 마루에 한참 앉아 있어야 했지만요. 그 집착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달랐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말순 씨가 살아있는 한은요. 1990년 늦가을 마암면 일대에 소규모 농지정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산자락 비탈면을 깎아 소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는 공사였지요. 오말순 씨는 그 무렵 이미 고성읍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아들 덕칠 씨가 강제로 입원을 결정했지요. 마당은 못 판다고 소리치던 노인은 그렇게 돌담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포클레인이 그 야산자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사 3일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임모 씨는 3날이 이상한 저항에 걸리는 것을 느꼈지요. 돌뿌리라고 생각하고 각도를 바꿔 다시 밀었는데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장비를 멈추고 내려가 손으로 흙을 걷어냈을 때 땅속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운동화 3켤레였지요. 나란히 놓인 채 비닐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보자기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있었고 꾸러미를 열자 돌반지 3개가 나왔지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새쌍둥이의 첫돌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반지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고성경찰서 강력팀이었습니다. 현장을 처음 확인한 것은 강력팀 소속 윤서진 경위였지요. 30대 중반의 윤경위는 현장에 도착해 운동화와 반지를 확인하는 순간 1987년 마암면 새쌍둥이 실종 사건 파일을 머릿속에서 꺼냈습니다. 경찰 내부 미제 사건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던 사건이었지요. 정확히는 가출로 처리되어 미제 분류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윤경위는 신임 시절 그 파일을 읽고 이상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운동화 안쪽에서 채취한 미세조직 잔존물, 보자기에 스며든 유기물 흔적, 그리고 주변 토양 샘플이 분석되었지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운동화 안쪽에서 검출된 유기물은 영아 연령대의 인체 조직과 일치했고 주변 토양에서는 3개체 이상의 유전자 물질이 혼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과수 법의학팀의 감정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해당 지점은 다수 영아의 매장지로 추정됨. 타살 가능성 배제 불가. 윤서진 경위는 1987년 당시 수사기록 A4용지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을수록 허점이 드러났지요. 목격자 진술이 단 2건만 기록되어 있었고 트럭 소리를 들었다는 정상구 씨의 진술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연기에 대한 최감래 씨의 증언도 기록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순분 씨의 주민등록 이후 기록이 23년간 전무하다는 사실이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결재를 올린 계장은 1994년에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윤경위는 파일을 덮고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식 재수사 개시 승인을 요청했지요. 사건 발생 23년 만에 고성 새쌍둥이 실종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경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고성읍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오말순 씨가 누워있는 곳이었지요. 1990년 11월 윤서진 경위가 고성읍 요양병원 3층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말순 씨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얼굴이 아래로 처져 있었고 말을 하려면 한참 힘을 모아야 했지요. 윤경이가 자리에 앉아 마안면 야산에서 발견된 것들을 설명했을 때 오말순 씨의 오른쪽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지요. 모른다. 며느리가 데려갔다. 두 마디를 쥐어짜듯 뱉고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면담은 15분 만에 끝났죠. 윤경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말순 씨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죠. 23년 전 마안면에 살았던 주민들 중 아직 고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추려 방문했습니다. 최감래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기억이 또렷했죠. 아궁이 연기 이야기, 아이 옷을 태우던 장면, 오말순 씨가 마당 못 판다고 소리치던 일까지 차례로 꺼냈습니다. 이번엔 조서에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죠. 결정적인 진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박덕칠 씨의 재혼 아내 이정임 씨였지요. 이정임 씨는 윤경이가 찾아오기 전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야산에서 뭔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덕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이정임 씨는 그 전화를 끊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고요. 이정임 씨는 윤경이 앞에서 천천히 기억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 오말순 씨가 술이 취한 어느 날 밤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했지요. 정임아, 니는 친정이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못한다. 앞에 있던 것은 친정이 없어서 내가 어찌도 할 수가 없었어. 이정임 씨는 그 말을 결혼 초시어머니의 텃세라고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던 것이 전처 순분 씨를 가리키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어찌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몰랐다고요. 22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며 이정임 씨는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을 떨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 침묵을 지켰던 사람은 정상구 씨였습니다. 이제 40이 된 그는 윤경이가 찾아왔을 때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지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마을 어른이었고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나 야산에서 나온 것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정상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트럭 소리를 들은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 11시가 넘은 시각, 트럭 소리가 야산 쪽으로 멀어진 뒤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는 담 너머로 박씨 집 마당을 봤다고 했지요. 아궁이 불빛이 흔들리는 마당에서 오말순 씨가 삽을 들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요. 그 시각에 삽을 들고 마당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고 했지요. 23년 동안 그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요. 윤경이는 조서를 덮으며 박덕칠 씨에 대한 소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선상에서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오말순 씨였지요. 병실에 수사관 2명이 들어섰을 때 오말순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경이가 정상구 씨의 진술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오말순 씨의 감은 눈 아래로 무언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입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1990년 12월 초 오말순 씨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박덕칠 씨가 병실로 달려왔지요. 윤서진 경위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병실 문 앞에서 덕실 씨와 마주쳤을 때 윤경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덕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지요. 윤경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오말순 씨는 산소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지요. 윤경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오말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지요. 나 할 말 있다고요. 오말순 씨의 진술은 40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윤경이는 녹음기를 켜고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지요. 훗날 수사 기록에 편철된 그 진술서는 A4 용지 11장 분량이었습니다. 시작은 순분 씨 이야기였습니다. 오말순 씨는 순분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친정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건 아들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요. 아이 셋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오말순 씨는 만면 일대 밭과 야산자락 임야를 손자들 앞으로 묶어두려 했는데 순분 씨가 살아있는 한 그 재산에 순분 씨의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지요. 친정도 없이 들어온 여자가 아이 셋을 앞세워 재산을 가져갈까봐 밤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1987년 8월 14일 저녁, 오말순 씨는 순분 씨에게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고성읍에 볼 일이 있으니 버스 타고 다녀오라고. 아이들은 자기가 본다고 했지요. 순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분 씨가 집을 나선 것은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따른 것이었지요. 보따리가 작았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올 생각으로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순분 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오말순 씨는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척이 바로 낡은 기아 봉고 트럭의 주인이었지요. 오말순 씨는 그 친척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만 했지요. 윤경이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지만 진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는 저녁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말순 씨는 잠든 아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나씩 안았다고 했지요. 3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야산 자락까지는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됐다고 했지요. 친척 남자가 미리 파놓은 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말순 씨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윤경이는 기다렸습니다. 오말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렸지요. 아이들이 잠든 줄 알았는데 진수가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할매 하고 불렀다고 했지요. 오말순 씨는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겨우 한마디를 더했지요.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고요. 돌아온 뒤 아궁이에 아이들 옷가지를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3켤레와 돌반지 3개는 차마 버리지 못했다고 했지요. 비닐에 싸서 보자기에 넣어 그 자리 옆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를 다녀온 것은 무덤을 돌본 것이 아니었다고 했지요.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년을 했다고요. 순군 씨에 대해 윤경이가 묻자 오말순 씨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밤 돌아왔다고 했지요. 고성읍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온 순분 씨에게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고 묻는 순분 씨에게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직접 말했다고 했지요. 순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친척 남자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순분 씨는 다시 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말순 씨의 진술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박덕지 씨는 그날 저녁 고성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몰랐다고 했죠. 그러나 수사 결과 그가 세차한 봉보 트럭이 친척 소유였다는 것, 사건 직후 그 친척과의 통화 기록이 수차례 확인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덕지 씨는 이틀 뒤 다시 소환되었고 2번째 조사실에서 얼굴을 2손에 파묻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말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요. 1991년 봄 창원지방법원 고성지원 제2법정에 오말순 씨가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몸이 굳어 있었지요. 방청석에는 40명 주민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감래 씨도 있었고 정상구 씨도 있었지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으로 가득했지요. 검찰은 오말순 씨에게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박진수, 박진호, 박진석, 당시 생후 14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새 이름이 법정 공기 속에 울렸을 때 방청석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최감래 씨였지요. 23년 동안 혼자 삼켰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5차례의 공판을 거쳤습니다. 오말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당시 인지 능력의 한계를 주장했지요.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피고인은 23년에 걸쳐 매일 범행 현장을 직접 관리하며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를 차단했다. 이는 범행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명확한 판단 능력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말순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일부 참작한 결과였지요. 박덕채 씨는 범행 인지 후 은폐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오말순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휠체어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방청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군 씨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경위팀이 전국 무연고 사망자 기록과 변사사건 자료를 샅샅이 뒤졌지만 박순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살아있다는 흔적도 죽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산에 정착한 오빠 박재훈 씨가 찾아졌지요. 이른이 가까운 그는 여동생의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순군이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군요. 끊긴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였군요. 1991년 6월 마암면 야산자락에서 수습된 유골은 고성군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봉화남은 3개였지요. 나란히, 너무나 나란히 놓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셋이었고 세상을 떠날 때도 셋이었으며 잠드는 곳도 셋이 함께였지요. 봉화남 앞에 놓인 국화꽃도 세 묶음이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지요. 안치식에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감래 씨와 정상구 씨, 윤서진 경위와 수사팀 명명, 그리고 오빠 박재훈 씨가 전부였지요. 박재훈 씨는 봉화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3번씩 불렀지요. 진수야, 진호야, 진서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윤서진 경위는 안치식이 끝난 뒤 혼자 봉화람 앞에 잠시 더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지요. 동료가 나중에 뭘 적었냐고 물었을 때 윤경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요. 잊지 않으려고요. 새 쌍둥이가 살았더라면 1991년에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나이였지요. 어쩌면 셋이 나란히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웃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명절에 어머니 순군 씨 곁에 앉아 수박을 먹었을지도 모르지요. 진수가 수박씨를 삼키고 셋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웃음이 어떤 소리였을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3년의 세월도, 단단히 다진 흙도,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어낸 발자국도 그것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포클레인 삼날 하나가 걷어낸 흙 한 줌이 23년의 침묵을 끝맺지요. 진수, 진호, 진석이.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이었습니다.